2월 12일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거리의 신학자 지성수 목사님께서 포스트 모던 영성 가족 세우기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의 하나의 이제 샘플을 하나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그게 가족 세우기예요. 근데 이 가족 세우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할게요. 버트 헬링거와 빅터 프랭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버트 힐링거라는 사람이 이제 가족 세우기를 시작한 사람이고, 빅터 프랭클은 뭐 잘 대부분 아시죠? 그 죽음의 에, 수용소에서 쓰신 그 로고테라피 시작하신 치료를 시작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최초로 발견했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둘 다 2차 대전을 거쳤는데 버트 힐링거는 독일군으로서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거쳤어요. 같은 시기를. 빅터 프랭클은 1906년생이고 버트 힐링거는 1925년생이라서 나이 차이는 만 20살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같은 시기를 거쳤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가해자고 한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2차 대전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 결국 이제 이건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통적 종교의 그 범위 뭐 나와바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당장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아이고 하고 성당 뭐 종교로 달려다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게 뭐 포스트 모던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래 대신에 이제 마음 챙김, 무슨 뭐 등등, 마음의 평화 등등 뭐 해가지고서 이런 영적인 운동, 정신적인 운동 같은 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발표한 데서 제가 그런 말을 썼죠. 스피리추얼 마켓. 스피리추얼 마켓이 이제 전통적이가 종교가 그걸 차지하게 되면 그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다른 형태의 스피리추얼 마켓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이제 가족 세우기라는 이제 이 분야 하나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가족 세우기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은 프로이드부터 와요. 프로이드의 이제 제자인 칼 융의 무의식, 칼 융이 주로 개발한 무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이 가족 세우기가 이제 커 성장해 왔고 빅터 프랭클이 하는 그 의미 치료 쪽은 프로이드로부터 해서 아이고 갑자기 누구죠? 누구야? 아유, 갑자기 그 이름이 여기까지 다 써놨는데. 아들러. 이래요, 이제 머리가. 아들러. 그러니까, 프로이드에서 칼융과 아들러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아들러에게 빅터 프랭클은 아들러 쪽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무의식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식과 주변과의 관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 가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가족 세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 이 사람들 삶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말씀 드려야 되겠구나.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로 거기서 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1906년생이니까 2차 대전 일어날 때는 뭐 거의 40살 정도 됐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하우 수용소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수용소에 간 기간은 44년 10월부터 45년 5월에 석방되니까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 근데 수용소에 이제 의사로서 이러면서 자기의
부모, 와이프까지 다 죽어요, 거기서.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그 정말 종이가 없어가지고서 그 학자로서 휴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서 결국 이제 책을 내고 이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오늘날까지 이뤘죠. 근데 인터넷을 아무리 서치해봐도 버트 힐링거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이 버트 힐링거는 아주 흥미있는 사람인데 25년생이니까요. 이게 기에는 아주 반나치적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17살 때 군대 징집돼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를 진격하는 군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서 거의 군대 생활을 다 하다가 저 3년 동안 뭐 죽을 고비 넘기고 뭐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종전 전에 벨지움에서 포로가 돼요. 독일군인데 이제 이 전세가 이제 몰릴 때 포로가 돼 있다가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또 어떻게 도망 나와요, 운 좋게. 그래봤자 20살이죠. 그리고 그 예수회에 이제 들어가서 예수회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25살에 남아프리카에 가가지고 16년 동안 거기서 대학도 더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줄루족 그 전담 줄루족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나중에 이제 그 뭐 미션 스쿨을 만들어서 뭐 교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줄루족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영성,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독특한 영성을 이 사람이 6년, 16년 경험했으니까 많은 걸 배웠지 않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 카톨릭에서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영국에서 노노노 남아공에서 누굴 만나냐면 성공의 그 신부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남아공은 영연방이니까 카톨릭보다는 성공회가 세죠. 그래서 성공회에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벌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뭐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나오고 이제 아주 늦게 거의 50살이 돼서 1970년대에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족 세우기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신학, 교육학, 심리학 뭐 그런 거 쭉 공부한 거죠. 했는데 그 가족 세우기가 굉장히 막 그 뭐 거의 그 독일에서 사회운동처럼 퍼졌어요. 그게 아주 대유행, 쉽게 얘기해서 대박 터진 거죠. 왜 그렇게 대박 터지게 됐는지는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말 실수하는 것처럼 말 실수를 했어요. 사실 실수가 아닌데 독일 사람들에게는 히틀러도 천국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샥! 그 바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독일에서 그냥 샥!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알려져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것이 이제 가족 세우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뭐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퍼져 있고 또 비싸요. 여기 참여하려면. 그리고 호주에서는 의료보험도 됩니다. 이 가족 세우기에 가는 것이. 그 정도로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세우기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굿입니다. 굿. 과학적 굿이에요. 요즘 뭐 한국에서 무속이 욕 많이 먹지만 그 윤군 부부 때문에 그러나 굿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의지해온 치유의 방법, 상담의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가족 세우기는 굿인데 과학적 굿입니다. 칼 융의 무의식에 기반한 과학적 굿입니다. 자, 가족은 유기체죠.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죠. 그리고 가족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는 사랑이죠. 그 에너지는 흐르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런데 가족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은 이 가족 집단 내에 감추어진 긴장을 찾아내는데 그 범위가 현재 가족,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과거 세대,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과거 세대도 상관없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조상들의 행위가 현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우리 기독교 내에서 전에 그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런 뭐 있었죠, 한번. 그런 게 있었죠. 뭐 이단 같이, 이단이죠, 결국은. 그것도 이 원리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이것을 2008년도부터 이제 참여하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죽은 사람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조상들을 공경하잖아요? 공경하는 거로 끝나는 거지. 조상들이 뭐 어떻게 해서 그것이 현 세대에 영향 미친다는 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힐링거가 그거를 배워서 그걸 알아가지고 독일에서 그걸 퍼뜨렸냐 이거예요. 그거를 제가 남아공에 가서 배웠어요. 그 이현희 씨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갔잖아요. 거기서 좀 생활을 하면서 길지 않은 생활이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을 얻으려면 아주 조상들과 아주 긴밀히 밀접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어지 씨네 공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직원들이 지금 한 40명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28명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10한 1년, 12년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저 먼 데서 어떤 나라, 이웃 나라에서 먼 데서 와서 혼자서 와서 그 직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갔던 원인도 그 사람들이 이게 혼자만 와 있는데 그 가족들까지 다 와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면서 이 사업도 하고 공동체도 하면 또 얼마나 좋냐.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와서 자기들은 바쁘니까 그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갔다가 결국은 이제 못 가고 말았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들 상황, 우리나라 어떠냐면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요. 저기 창녕에서 올라와 가지고서 우리 집 사람이 하나 살아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오면 다 그 집에 가서 살았죠. 뭐 웬만한 관계면 다 그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그러는데 아무 부담 느끼지 않고 아 서울에 아무개 있다 그러면 가서 쉽게 해서 요즘 말로 뭐 개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남아공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흑인들은 자기네 부족, 자기네 고향 거 사람 다 와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어? 그럴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 하는 그것이 지금도 그 커넥션이 있고 지금도 늘 조상들을 생각하고 이렇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강한 민족이 줄루족 거기서 16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힐링거가 흑인들을 통해서 그 조상들과의 그 커넥션, 깊은 커넥션이 있는 그 영성, 그들의 영성을 보고 배운 거죠.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독일에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독일이 그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까? 그 조상들이 서로 그 안에서도 뭐 나치 또 뭐 유대인 그 독일 사람들께서도 그 죄와 뭐 말도 못했죠. 2차 대전을 거치면서요. 그 복잡한 가족들의 그런 것이 얽혀 있었던 그런 증상들이 많았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패밀리 테라피를 할 때 그것이 폭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세대의 그 힘든 운명을 지고 가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 세대와 현 세대 사람들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마치 하는 걸 보면은요.
그 무당이 굿하는 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서 얘기해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주변에 에, 내가 어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면 어머니 역할 할 사람, 아버지 역할 할 사람, 형제 역할 할 사람 나오라 그래 이렇게 옆에 세워놔요. 그리고 가만히 좀 있으면 몇 마디 던지면 어떤 액션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빴으면 아버지가 이게 뒤로 돌아선다든지 뭐 어머니가 뭐였으면 어머니가 어떤 뭐 발작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게 나타나요. 그냥. 그럼 이제 패실리데이터가 촉진자가 왜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서히 거기서 이제 문제들을 찾아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에, 그 기본을 이루는 게 뭐냐면 융의 그 무의식입니다. 어,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 하나가 너무 지나갔나? 예. 하나가 어떻게 됐네. 이게 너무 빨리빨리 되니까 잘 모르겠네. 예, 요거 다음이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상과 연결을 하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자칫하면은 조상이 잘못했던 것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냐? 이거 뭐 영적인 연좌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 세우기 측에서는 이것을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무의식인데 집단 무의식. 이 집단 무의식이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예, 그 잘 아시겠지만 칼 융에 있어서 이 원형이라는 거 아주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뭐 원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예, 그 아르케타입 원형. 어, 근데 이 원형, 어, 우리가 이제 DNA가 있다고 하면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그 무의식적인 우성인자, 이 원형 이것이 이제 에, 원형인데 그것이 가족의 경우에는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왜 이제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은 어떤 문화권이든지 그 관계없이 뱀 보면 징그러움을 느끼잖아요. 어느 다. 이거 에덴 동산의 창세기 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류의 조상들이 파충류들에게 습격을 당했던 어떤 그 당시의 기억이 유전자에 의해서 지금도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일테면 이런 거죠. 운영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런 집단 무의식이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잘못을 따지고 그 누가 잘했냐 못해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지 용서가 아니라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수용.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요 한번 갔을 때 어떤 젊은 여자애가 왔어요. 얘 왜 왔냐면은 인물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주변에서 자기 보고 뭐라 그러냐면 벌레 씹은 표정이라고 그런대요. 인상이 벌레 씹은 얼굴이라고. 자기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걸 고치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세션을 진행하다 보니까 얘가 사생아예요. 사생아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거부감, 마음속 거부감, 그것이 그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 수용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조상들이 한 것을 수용하는 거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수용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가족의 질서는 태어난 순서로부터 가는 거다, 무조건. 부모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부모의 것은 무조건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얘가 통곡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거를 쭉 우리가 앉아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가서 무릎을 얹어놓고 당신은 큰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죠. 근데 다 사람들이 걔가 큰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하면 같이 큰 자입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내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애가 당신은 큰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할 때 제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부모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뭐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의 삶이 나에게는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내 스스로 극복했으니까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걔가 그걸 알고 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나한테 이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시간이 뭐